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9급 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조직이론에 대한 내용들 정리 전부 다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인사행정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사행정론도 조직이론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점들 감안을 하셔서 내용 정리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정리의 내용들이 이제 문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69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분류제의 어떤 사전 단계,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직위분류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그 직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단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직무조사, 그 다음 직무분석, 다음에 직무평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직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그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사항들을 이제 수집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직무조사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의 종류들, 어떤 일들을 하느냐, 어떤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유사한 상황들로 직무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얘기했고, 다음에 그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직무 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잡아두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쉽게 푸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곤란성과 책임성을 파악하는 이야기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직무평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다음,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일단 곤란성과 책임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직무평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의 직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내용을 분석하는 거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뭐 자료를 찾아보든지 그냥 이렇게 명목상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사하는 게 이제 직무조사가 되겠고, 2번에 이제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4번의 정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종류나 난이도, 책임도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대로 그 직무를 그 위치에 배치하는 일을 우리가 정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6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위분류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계급제와의 구분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계급제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그 직위분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럼 그 직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느냐 해서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그 다음 직급명세서 작성, 그리고 정급에 이르는 각각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170번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이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 보시죠. 공무원의 인사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공무원의 인사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이 인사 이동과 관련된 언어들, 용어들, 이 용어들을 좀 잘 구분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중심으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뭐 앞에 내용들은 맞아요. 겸임이 이 둘 이상의 직위를,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는 하나의 직위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었는데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겸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정직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겸임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법령상의 겸임 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겸임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겸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뭐 기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힘을 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2번.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 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전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입법부에 있던 사람이 행정부, 행정부에 있던 사람이 사법부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인사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들 사이의 수평적 인사 이동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직 시험을 꼭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전직 시험을 봐야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그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전직 시험을 봐야 된다. 예외적으로 전직 시험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보죠.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 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전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이제 담당 직무를 바꾸는 일이에요. 담당 직무를 바꾸는 일들. 그러니까 직위가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남용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전보가 제한이 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이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입니다.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강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 강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개편이나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 사람의 이 직급, 이걸 유지할 수 없을 때 상위 직급으로는 갈 수 없고 그 지금 현재 직급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위의 직급으로 임시적으로 내리는 방식을 우리가 강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임은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징계가 아니다. 징계성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급여를 지급을 할 때에도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원래 직급의 그 봉급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인사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수직 이동이라든지 수평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 또 수직 이동의 뭐 승진, 승급, 강임 세 가지의 차이점. 그다음에 수평 이동에서는 뭐 전보, 전직, 뭐 파견, 겸임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의 그 개념 정도만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나온 문제는 그 개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예, 이 법령 내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본 내용이죠.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좀 생각을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17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럼 우리 제도에서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1번 봅니다.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인사혁신처장이 있으니까 위원회 형태를 이루지 않는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두 번째, 전문 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박스를 통해서 강조되어 설명이 된 적이 있죠. 다음 3번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65세이며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별다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년 근무 상한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60세입니다. 65세가 아니에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여기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범부처적 차원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이제 강조가 되어야 될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17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년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지금 좀 뜨거운 감자죠.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좀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연령을 조금 늘리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찬반 양론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는 약간 좀 응용을 좀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 성적 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피평정자, 그 평가를 받는 그 대상자가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 일을 하는 걸 본 게 없고 그냥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왔네? 그러면 일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국내 최고 대학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묻거나 따질 것 없이 선입견에 대한 오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볼게요. 집중화 경향의 오류,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래서 모든 평정자들에게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는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집중화 경향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엄격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짜게 주는 거죠. 점수를 좀 박하게 줘가지고 동기부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점수를 그 실제 내용보다 조금 더 박하게 주는 이런 경향을 우리가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성과 가운데서 가장 최초의 성과에 가장 좀 비중을 크게 두고 평가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정답이 여기서는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사례들이 조금 있죠. 각각의 사례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17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직업 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직업 공무원제 같은 경우에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오랫동안 공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 직업 안정성이라든지 직무의 뭐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보장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업 공무원제의 그런 보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폐쇄적인 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마치 말해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들 안에서만 그냥 달궁달궁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혁신적인 업무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제 보신 이런 데만 좀 추구하는 그냥 내 몸 하나 그냥 여기 계속 있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복지부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개방형 인사제도. 그랬는데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무원 인사가 가져다 주는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러한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죠.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계약제 임용제도가 있습니다. 이 계약제 임용제도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보고 성과를 못 냈다 그러면 안녕 하고 그냥 내보내는 이러한 형태의 임용제도를 우리가 계약제 임용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생 너네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 너네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으면 성과를 내라.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 가만히 그냥 보신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좀 깨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계급 정년제의 도입입니다. 이 계급 정년제라고 하는 거는 특정 계급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이제 면직되도록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발전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보내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죠. 그래서 이 공무원 인력 풀의 어떤 유동성을 조금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 개방성도 조금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꾸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량이 조금 한계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로 채우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계급 정년제의 어떤 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직업 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4번의 정치적 중립의 강화라고 하는 건 굳이 직업 공무원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치적 중립의 강화의 측면들은 가지고 올 수가 있죠. 뭐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는 직위 분류제의 도입을 통해서 이 정치적 중립의 강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73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용어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전에 그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도 말이 좀 비슷해서 좀 혼동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직업공무원제 같은 경우에도 직위분류제하고 상당히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어떤 사용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공무원제와 직위분류제 분명하게 구분을 해 두시고 특히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급제와 묶어서 생각해 두셔야 되고 다음에 실적주의하고 역관주의도 마찬가지죠.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 두시라 하는 것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74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옳다구나 하고서 지금 이제 직위분류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보시죠.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그랬습니다.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급제에서 추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또 계급제가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직위분류제를 통해서. 자, 1번 봅니다. 행정의 전문성 결여. 그랬는데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지금 1번의 내용은 계급제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해당이 안 되겠고요. 다음 2번.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이게 이제 직위분류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일들을 줄 수가 있어서 두루두루 기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예, 그 일 아니고 다른 일로 이 사람을 활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 인력 배치 신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걸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번. 계급 간 차별이 심화. 계급 간 차별이 심화는 이거는 계급제의 단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아니다. 다음. 직무 경계의 불명확성. 이 직무 경계의 불명확성. 이것도 이제 계급제의 단점이죠. 직위분류제는 직무 경계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174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을 해 두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직위분류제의 단점, 뭐 계급제의 단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도 마찬가지 좀 비교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법부에 하나, 사법부에 하나, 행정부에 하나, 그리고 독립기관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감사원 사무총장 그랬는데 이 감사원은 독립기관이 아니죠. 행정부처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감사원의 인사관장을 맡고 있는 것은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따로 인사를 관할하지 않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법원행정처장. 그런데 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인사관장 기관이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2번. 3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자리를 합니다. 다음 4번. 국회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은 입법부의 국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관장기관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인사관장기관이 아닌 것은 감사원 사무총장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국가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이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176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176번의 문제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단편적인 내용들에서 조금 더 나아간 내용들이에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무 성적 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근무 성적 평정상 오류에서 분포상의 오류가 있었어요. 앞에 문제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 그리고 관대화 경향이 있습니다. 엄격화 경향은 점수 짜게 주는 거라 그랬죠. 집중화 경향은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는 거라 그랬죠. 관대화 경향은 또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을 우리가 관대화 경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 분포상의 오류를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 대학교 때도 그렇잖아요. 뭐 전부 다 A 주고 전부 다 F 주고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게 이제 제기가 되면서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제 상대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업이든지 그 수강생 가운데에 최대 30%까지만 A학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50%, 한 4, 50% 정도까지 또 B학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 비율을 지정을 해 놓으면서 모두 다 A를 주거나 모두 다 F를 주는 이 같은 상황들은
이제 없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이 뭐예요? 비율을 딱딱 등급별로 비율을 정해가지고 배분하는 이 같은 방식을 우리가 강제 배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근무 성적 평정상의 이 분포상의 오류,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 그리고 관대화 경향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는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17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분포상의 오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용들을 봤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법한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깔아놓고 이해를 해두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단편적으로 외운 내용들을 시험 보는 단계는 지났어요. 공무원 시험도 이제는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응용력을 이제 강조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각각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공무원의 근무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 살펴봅니다.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공무원의 근무 방식 예전에는 그냥 뭐 일률적으로 전부 다 적용이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좀 다양한 근무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 다양한 근무 방식에 대한 내용들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유연 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죠. 공무원의 근무 방식이나 형태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또 업무의 속성에 따라서 또 업무 속성에 따라서 뭐 이렇게 외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업무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무실에 없다고 해가지고 일 안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 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시간 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 근무 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그랬는데 이 시간 선택제 근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1일 근무 시간을 이제 8시간으로 잡아놓고 있죠.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점심시간을 1시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이제 근무 시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니까 주 40시간 근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간 선택제 근무는 그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는 짧죠. 근데 나 길게 일하고 싶어. 길게 할 수는 없다. 길게 하는 것은 선택지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그랬는데 길거나가 없어야 돼. 그냥 짧은 시간을 그냥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탄력 근무제는 전일제 근무 시간을 지키되 근무 시간 근무 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제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을 채우는데 나는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10시간씩 일하고 나 하루는 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뭐 주 3일 동안 40시간을 채우고 나는 이틀을 쉬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좋겠다. 이틀 노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나흘 동안 일을 더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잘 못 느끼는데 굉장히 이 업무의 압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 그냥 좀 덜 쉬고 이랬으면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내가 하루를 조금 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시간 선택제 근무를 탄력 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다음 4번. 원격 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의 일들을 나누어서 맡는 그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원격 근무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77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양한 근무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좀 시험에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뭐 한시 근무제도 있고 또 그 근무제 자체가 뭐 임기제 공무원이냐 아니면은 전환 공무원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조금 많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되는 내용들까지도 좀 차곡차곡 정리를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제 178번의 문제입니다. 178번 문제는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 같이 살펴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그랬습니다. 보기 내용 볼게요.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 대면대면한 사람들끼리 지금 모이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 내외로 소집단을 구성해가지고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그 느낌에 대한 감정들을 이제 듣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을 보죠. 1번 역할 연기. 이 역할 연기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말단 사원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왜 우리 사이코 드라마 이게 심리학 심리 상담 같은 거 할 때 사이코 드라마 하는 것이 바로 이 역할 연기예요. 그래서 역할 바꿔 그러면 이제 입장 바꿔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들을 이제 역할 연기라고 이야기하고 직무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환보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각각의 업무들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는 요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직무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감수성 훈련. 이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판단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소집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다 얘기하고 그 생각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방법이 바로 이 감수성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감수성 훈련은 서로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대면대면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워야 될 내용 자체를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업무의 내용들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7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17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 설명 자체가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이렇게 좀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좀 많이 당황했을 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행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암기는 해법이 아니다. 그 내용을 얼마만큼 유연하게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대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적극적 인사행정과 마찬가지로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체 그 사회의 인구 구성비에 따라서 관료의 비율을 맞추어 구상하는 이 같은 방법을 우리가 대표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회 내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문제, 또 각각의 그 계층에 대한 쿼타,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역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채우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관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까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완장 딱 채워주면, 관료를 시켜주면 적극적으로 이 대표의 일에 대해서 막 움직이고 주장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사람이 그렇지가 않죠. 그죠? 일단은 그런 가정 하에서 제도를 운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역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랬는데 대표 관료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전체의 뭐 10%, 그러면 그 10%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 이제 소극적 대표성이죠.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4번. 우리나라는 균형 인사 제도를 통해 장애인, 지방인재,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뭐 지역 인재 균형 선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인재를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들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180번 문제 살펴볼게요.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아까 맨 앞에 문제에서도 직업 공무원제가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직업 공무원제가 나왔는데요. 자,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이건 이제 직업 공무원제가 갖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그랬는데 이 폐쇄적 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유발하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는 것 틀린 얘기고, 전문 행정가의 양성을 촉진한다? 전문 행정가 양성도 저해하는 측면들이 있어. 가급적이면 그냥 우리가 해결하지 뭐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잖아. 그 2번이 여기서는 옳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3번.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행정의 안정성,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4번. 조직 내의 승진 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80번에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직업공무원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 다시 강조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직업공무원제 특징이라든지 계급제, 실적주의, 그다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역관제와 실적주의,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이 인사행정론에서 좀 강조가 되는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내용 정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80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합격을 부탁해 1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이제 시간에 181번부터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들은 충실하게 복습하시고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 잊지 않도록 하시자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